답이 없었습니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쌀독이 바닥났죠. 풀뿌리를 캐서 먹었습니다. 그게 불과 70년 전 대한민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반드시 한국이 필요합니다. 배를 만들려면 오직 한국이 필요하죠. 원전을 지으려면 결국 한국의 기술이어야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넣으려면 어김없이 한국이 정한 규격을 따라야 하거든요. 미국은 군사력으로 올라갔습니다. 중국은 자원으로 밀어붙였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가시니까요. 옥스퍼드 윌리엄 포스터 교수가 20년간 묵묵히 연구한 끝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선택이었죠. 독일 탄광 막장에서 묵묵히 흘린 땀, 새벽 4시에 기꺼이 일어나 마을 길을 닦던 손, 결혼 반지를 기꺼이 빼서 나라에 바친 350만 명, 그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한국이 된 겁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준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죠. 불가능하다고 했던 나라들이 지금 한국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2026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역전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한국은 결코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미래에 살고 있었죠.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70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데스와 오비입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 출신으로 지금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현대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힌 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윌리엄 포스터 교수의 특별 세미나 첫날이었습니다. 2026년 6월, 옥스퍼드의 여름은 영국답지 않게 따뜻했습니다. 여름학기 마지막 주였습니다. 캠퍼스 곳곳에 장미가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붉은 장미, 흰 장미, 노란 장미. 오래된 돌벽을 타고 올라간 덩굴 장미들이 세미나실 창문 밖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창틈으로 장미 향기가 스며들었습니다. 6월 햇살이 세미나실 바닥을 길게 가로질러 들어왔습니다. 시험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여름방학이 코앞이었습니다. 누구나 들뜬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그 들뜬 분위기와 달리 조금 긴장해 있었습니다. 윌리엄 포스터 교수, 옥스퍼드 현대사학과에서도 손꼽히는 학자였습니다. 전직 영국 외무부 경제자문관 출신으로 20년간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을 연구해온 분이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중요한 경제정책을 결정할 때 자문을 구하는 사람. 그분이 이번 여름 마지막 주에 특별 세미나를 연다고 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신청했습니다. 세미나실 문이 열렸습니다. 포스터 교수님은 예상보다 키가 컸습니다. 61세라고 들었는데 그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은발이 단정하게 정돈돼 있었고 짙은 감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품이 있는 재킷이었습니다. 걸음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가방을 내려놓으시더니 아무 말 없이 칠판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분필을 집어드셨습니다. 숫자 하나를 적으셨습니다. 67달러.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맥락도 없이 그냥 숫자 하나. 교수님이 돌아서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의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인도 출신 라메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최빈국입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독일 출신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어딘가 아닌가요? 교수님이 또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67달러. 당시 나이지리아도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높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최하위권 수준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아무 말 없이 칠판에 두 번째 숫자를 적으셨습니다. 1880억 달러.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같은 나라의 2026년 반도체 수출 전망치입니다. 세미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프랑스 출신 소피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두 숫자가 같은 나라라고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이름을 쓰셨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그 순간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한국이요? K-팝의 나라. 삼성 스마트폰의 나라.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7달러에서 1880억 달러라고요? 그 숫자의 간격이 너무 컸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7달러에서 1880억 달러로. 단 70년 만에. 인류 역사상 이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나라의 성공을 예상한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방어적인 마음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미국의 지원을 받은 특수한 케이스 아닌가요? 냉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한국을 키운 거 아닙니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루카스가 즉각 가세했습니다. 맞습니다. 지정학적 행운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공산주의를 막을 전략적 요충지였으니까요. 그 덕을 본 겁니다. 소피아도 끼어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잖습니까? 사회적 결속력이 남달랐던 거지 개발 모델로 볼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나 중동처럼 복잡한 다민족 국가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라메시까지 나섰습니다. 인구도 적고 땅도 작으니까 집중이 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인도처럼 14억 인구의 다민족 국가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4명이 거의 동시에 반박했습니다. 세미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교수님은 그 소란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소란이 가라앉자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한 말들. 미국 덕분이다. 지정학적 행운이다. 단일민족이라 가능했다. 인구가 적어서 됐다. 저도 처음에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을 더 팠습니다. 데이터를 파면 팔수록 그 말들이 전부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무너뜨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도발처럼 들렸습니다. 동시에 묘하게 끌렸습니다. 교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과 같은 출발선에 섰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가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 나라들도 1950년대에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이지리아는 1956년에 석유까지 발견됐습니다. 한국에는 없는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출발선, 비슷한 조건, 심지어 더 좋은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왜 다른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게 오늘 우리가 볼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칠판에 단어 하나를 적으셨습니다. 선택.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남들과 달랐던 건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1953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는데 장미 향기가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까와 같은 향기였는데 달랐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뜨거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석유가 넘치는 땅. 젊은이들이 넘치는 나라. 그런데 왜? 그 질문이 처음으로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1953년 각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찾아봤습니다. 나이지리아는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잠이 달아났습니다. 두 번째 세미나였습니다. 옥스퍼드의 6월 오후였습니다. 전날보다 햇살이 더 강했습니다. 세미나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테이블 위에 길고 밝은 선을 만들었습니다. 창밖 덩굴 장미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꽃잎 몇 개가 떨어져 창문에 붙었다가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1953년 각국 소득 데이터를 찾다가 새벽이 됐습니다. 나이지리아가 한국보다 높았다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포스터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가방 대신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우리를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1960년대 한국. 전쟁이 끝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외화가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외화란 달러 같은 외국 돈을 말합니다. 이게 없으면 해외에서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기계도 기술도 원자재도. 나라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라메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외국에서 빌리면 되지 않습니까? 당시 미국이 지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원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끊길 수 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팔 것이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었습니다. 브랜드도 없었습니다. 한국에게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서류 봉투를 여셨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칠판에 붙이셨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줄을 서서 무언가에 서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얼굴들이 비장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963년입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독일 탄광으로 떠나는 날입니다. 루카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당시 서독은 탄광 노동자가 부족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협상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보낼 테니 일자리를 달라고. 계약 기간 3년이었습니다. 월급의 상당 부분은 한국으로 송금해야 했습니다. 소피아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사실상 인력 수출 아닌가요? 사람을 파는 거잖습니까? 국가가 국민을 팔아서 외화를 번 겁니까? 교수님이 소피아를 바라보셨습니다. 소피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도 그 선택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지원했다는 겁니다.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살리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탄광 조건을 설명하겠습니다. 지하 1000m였습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열기였습니다. 석탄 먼지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숨을 쉬면 가슴이 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8시간씩 곡괭이를 휘둘렀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실제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 이야기입니다. 여성들이 독일 병원으로 갔습니다. 낯선 언어였습니다. 독일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손짓 발짓으로 환자를 돌봤습니다. 밤에는 독일어 교과서를 붙들었습니다. 낮에는 병동에서 뛰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 밤새 울다가 새벽에 다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아데수아인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냄새가 나는 병원 복도. 고향 라고스의 뜨거운 공기가 그리웠을 겁니다. 루카스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독일이 한국에 기회를 준 건 사실 아닌가요? 독일에 선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한국만의 성취로 보기엔 독일의 역할이 컸습니다. 교수님이 루카스를 바라보셨습니다. 루카스, 독일이 기회를 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독일에 간 나라가 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터키도 갔습니다. 그리스도 갔습니다. 모로코도 갔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각 나라가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그 돈으로 공장을 세웠습니다. 기술자를 키웠습니다. 미래를 샀습니다. 독일이 준 기회를 산업으로 바꾼 건 한국 스스로였습니다.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서류 봉투에서 사진을 한 장 더 꺼내셨습니다. 칠판에 붙이셨습니다. 한 남자가 연단 앞에 서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964년 12월 10일입니다. 서독 함보른 탄광 강당. 박정희 대통령이 파견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만났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준비한 원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가 못 살아서 여러분이 이 먼 곳까지 왔다고. 나라가 여러분한테 미안하다고. 말이 끊겼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광부들이 울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울었습니다. 리브케 서독 대통령도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탄광막장에서 3년을 버텨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참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소피아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라메시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 미안하다는 말. 나이지리아에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물이 모였습니다. 광부들이 보낸 외화가 경부고속도로가 됐습니다. 포항제철이 됐습니다. 그 철강으로 만든 배가 세계 바다를 누볐습니다. 그 고속도로 위에서 키운 공장이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밤새 외운 독일어가 기술 협력의 씨앗이 됐습니다. 막장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이 70년 뒤 전 세계 인공지능 서버를 돌리는 반도체가 됐습니다. 아데스와 내면, 나이지리아에서도 해외로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으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그 사람들이 보낸 돈이 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데 쓰였는지.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편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칠판의 흑백 사진을 가리키셨습니다. 함볼은 탄광강당에서 눈물을 닦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웅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교과서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훈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속 청년들이 오늘날 한국 산업의 진짜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씨앗을 절대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서류 봉투를 천천히 접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씨앗이 어디에 심어졌는지 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기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곳에 심어졌습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는데 창밖 장미 꽃잎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붉은 꽃잎이 옥스퍼드의 회색 돌바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밟기가 아까웠습니다. 저는 그냥 옆으로 돌아서 걸었습니다. 세 번째 세미나였습니다. 6월의 옥스퍼드는 오후로 갈수록 더 환해졌습니다. 세미나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오전보다 더 비스듬하고 더 따뜻했습니다. 장미 향기가 아까보다 진했습니다. 더위에 꽃이 더 활짝 피어나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실 안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어제 챕터 이후로 참석자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노트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교수님이 들어오시자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라메시는 손에 인도 경제사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해 온 것 같았습니다. 저도 밤새 생각했습니다. 독일 광부들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포스터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가방도 서류 봉투도 없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1970년대. 한국이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조립만 하는 나라에서 벗어나겠다고. 직접 만들겠다고. 3가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밀어붙입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차례로 적으셨습니다.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삼성 반도체.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전부 반대했습니다. 포항제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68년 한국 정부가 철강 공장을 짓겠다고 세계은행에 차관을 신청했습니다. 세계은행의 답변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거절이었습니다. 이유가 3가지였습니다. 첫째, 기술이 없다. 둘째, 자본이 없다. 셋째, 인력이 없다. 결론은 불가능하다였습니다. 라메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세계은행의 판단이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한국이 철강을 만들 조건이 안 됐던 거잖습니까? 오히려 세계은행이 옳았던 것 아닌가요? 무모한 도전을 막으려 한 거잖습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라메 씨 맞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은행이 측정한 것들이 있고 측정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술, 자본, 인력. 이건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측정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간절함입니다. 36년간 나라를 빼앗겨 본 사람들의 간절함. 다시는 그렇게 당하지 않겠다는 집착. 이건 데이터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계은행의 스프레드시트에 간절함을 넣는 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소피아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간절함만으로 철강 공장을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기술과 자본이 없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소피아를 바라보셨습니다. 소피아, 맞습니다. 간절함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간절함이 있으면 없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불이 난 집에 갇힌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이가 안에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의 힘으로 들 수 없는 문을 뜯어냅니다. 평소 체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합니다. 세계은행은 그 어머니의 체력을 쟀습니다. 간절함을 재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세계은행 없이 지었습니다. 일본 청구권 자금을 썼습니다. 일제강점기 피해 배상금으로 받은 돈이었습니다. 빼앗긴 것으로 미래를 산 겁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포항제철은 지금 포스코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 기업 중 하나입니다. 세계은행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공장이 지금 세계 최고 품질의 철강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피아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결과론적 해석 아닌가요? 운이 따랐던 거 아닌가요? 1970년대 세계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였으니까 철강 수요가 폭발했던 거잖습니까? 타이밍이 좋았던 겁니다. 교수님이 소피아를 바라보셨습니다. 소피아, 타이밍이 좋았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타이밍에 같은 시도를 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브라질도 있었습니다. 인도도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도 같은 세계 경제 성장기였습니다. 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밭에서는 수확이 나왔고 어떤 밭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입니까? 소피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교수님은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셨습니다. 경부고속도로입니다. 1968년 착공.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 한국 정부가 이걸 짓겠다고 했을 때 세계은행이 또 반대했습니다.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한국 수준의 고속도로는 사치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다.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판단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굶는 사람이 있는데 고속도로가 우선입니까? 교수님이 루카스를 바라보셨습니다. 루카스, 그 논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대로라면 세상의 모든 가난한 나라는 영원히 가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하면 다음이 없습니다. 씨앗을 심으려면 오늘 먹을 쌀을 아껴야 합니다. 굶으면서 씨앗을 심는 선택. 한국이 한 겁니다.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착공 1968년, 완공 1970년, 2년 3개월 만이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428km를 2년 만에 뚫었습니다. 그 고속도로가 한국 산업화의 대동맥이 됐습니다. 공장들이 고속도로를 따라 들어섰습니다. 수출품들이 그 도로를 달려 항구로 갔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이지리아가 떠올랐습니다. 나이지리아도 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라고스에서 아부자까지 6시간이 걸립니다. 고속도로라고 부르기 민망한 도로입니다. 석유가 넘치는 나라인데 왜 도로가 없는지 어릴 때부터 궁금했습니다. 지금 그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세 번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삼성 반도체입니다. 1983년 이병철 삼성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당시 일본 반도체 업계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웃었습니다. 한 일본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산업에 뛰어든다는 건 자살행위다. 10년 안에 망할 것이다. 라메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당시 기준으로는 그 말이 맞지 않나요? 반도체는 진입장벽이 엄청난 산업이지 않습니까?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데 한국이 어떻게 뛰어들 수 있었습니까? 무모한 도전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수님이 라메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라메 씨, 좋은 질문입니다. 실패했다면 엄청난 손실이 됐을 겁니다.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조립공장으로 남습니다. 영원히. 설계는 미국이 하고 생산은 한국이 합니다. 부가가치의 80%는 영원히 미국으로 갑니다. 도전에는 실패의 위험이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가 없습니다. 대신 성공도 없습니다. 영원히 의뢰자리입니다. 한국은 그 의뢰자리를 거부했습니다. 라메 씨가 노트에 뭔가를 받아 적었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10년 안에 망할 것이라고 했던 삼성전자. 지금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 전문가가 몸담았던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하나둘 무너졌습니다. 히타치, 후지스, NEC의 반도체 사업이 합쳐졌다가 2012년 파산했습니다. 비웃은 쪽이 무너지고 비웃음을 당한 쪽이 올라선 겁니다. 강의실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세 가지 프로젝트 전부 세 개가 반대했는데 전부 성공한 건가요? 실패한 프로젝트는 없었습니까? 성공한 것만 골라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소피아, 좋은 지적입니다. 실패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쓰러진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다른 나라와 달랐던 점이 있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 프랑스 와인 알죠?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와인은 척박한 땅에서 나옵니다. 포도나무가 물을 찾아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에서는 뿌리를 얕게 내립니다. 쉽게 물을 얻으니까요. 얕은 뿌리는 폭풍에 쓰러집니다. 깊은 뿌리는 버팁니다. 한국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었습니다. 소피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프랑스 와인 이야기가 나오자 오히려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6월 햇살이 옥스퍼드 캠퍼스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그 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교수님이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은행이 반대한 포항제철 철강으로 만든 배가 지금 세계 에너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고속도로 위에서 키운 산업이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을 돌리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망한다고 했던 삼성 반도체가 지금 세계 최고 인공지능 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나라들이 지금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틀렸습니다. 스프레드시트에 간절함을 넣는 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는데 루카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오늘 좀 불편했습니다. 독일이 기회를 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불편했습니다. 다른 이유로. 창밖 장미들이 오후 햇살에 더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꽃이 가장 아름다운 건 지기 직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도 가장 절박했을 때 가장 강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물음표를 하나 더 적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가장 절박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네 번째 세미나였습니다. 6월 옥스퍼드의 오후였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세미나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오늘은 유독 따뜻했습니다. 바깥에서 학생들이 잔디밭에 앉아 웃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여름방학을 며칠 앞둔 캠퍼스 특유의 느슨하고 들뜬 공기였습니다. 세미나실 안은 달랐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날이 갈수록 진지해지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독일 경제사 책을 펼쳐놓고 뭔가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어젯밤에 조사해온 듯 빽빽하게 메모된 노트를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라메시는 일찍 도착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나이지리아 1970년대 경제정책 자료를 찾았습니다.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석유붐이 왔을 때 산업 다변화를 포기했던 그 순간들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포스터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더니 참석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이 산업화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원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은행도 반대한 프로젝트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루카스가 먼저 말했습니다. 강력한 정부주도 정책 아닌가요? 박정희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인 거잖습니까? 국민들은 그냥 따라간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부 역할이 컸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아무리 강해도 국민이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은 그 국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1970년 한국 농촌 새벽 4시 닭이 울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이 움직였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바깥에서 들리던 학생들 웃음소리도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새마을 운동입니다. 박정희 정부가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정부가 시멘트와 철근을 각 마을에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설계도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머리를 맞댔습니다. 무엇을 고칠지, 어떻게 고칠지, 누가 무엇을 맡을지. 초가 지붕을 걷어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올렸습니다. 좁은 흙길을 넓혔습니다. 마을 공동 우물을 팠습니다. 마을 창고를 지었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품삯 없이. 소피아가 즉각 손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교수님, 새마을 운동은 권위주의 정부의 강제 동원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희는 독재자였습니다. 그 독재자가 시킨 일을 국민들이 따른 것뿐입니다. 그걸 성공 모델로 추켜 세우는 건 역사를 미화하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방식을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봅니다. 강의실이 긴장됐습니다. 소피아가 처음으로 강하게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소피아를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아, 그 비판이 정당합니다.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적 측면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소피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프랑스 제후공화국을 만든 드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피아가 멈칫했습니다. 드골은 강력한 대통령제를 만들었습니다. 의회를 약화시켰습니다. 반대파를 억눌렀습니다. 유럽에서는 지금도 논란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드골이 만든 프랑스가 지금도 강국입니다. 방식의 완벽함과 결과의 실질성은 별개입니다. 역사를 한 가지 잣대로만 재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소피아가 입술을 굳혔습니다. 반박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초기엔 강제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교수님이 칠판에 숫자를 적으셨습니다. 1970년.
참여마을 33,267개. 1972년. 참여마을 34,665개. 강제였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가 줄어야 합니다. 그런데 늘었습니다. 왜일까요? 직접 해봤더니 됐기 때문입니다. 내 손으로 지붕을 고쳤더니 비가 새지 않았습니다. 내 발로 길을 넓혔더니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그 경험이 자발성을 만들었습니다. 라메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인도도 독립 이후 농촌 개발 운동이 있었습니다. 간디의 마을자치 운동도 있었고 이후에도 여러 정부 주도 농촌 개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왜 인도는 그런 집단적 자신감을 만들지 못했습니까? 인도가 민주주의를 더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입니까? 그게 오히려 약점이 된 겁니까? 교수님이 라메씨를 바라보셨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불편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메씨, 민주주의가 약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 움직인다는 함정입니다. 14억이 동의해야 한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국은 작았습니다. 5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방향으로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좋은 구조인지 나쁜 구조인지의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봤습니다. 라메씨가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지금 인도가 부끄럽습니다. 교수님이 라메씨를 바라보셨습니다. 라메씨, 부끄러움은 출발점입니다. 비교는 자학이 아닙니다. 배움입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동남아, 중앙아시아 50개국 이상이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배우러 옵니다. 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캄보디아, 미얀마, 카자흐스탄. 유엔이 공식 개발 모델로 채택했습니다. 저는 그 나라들의 목록에서 나이지리아를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세계 개발 모델이 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이 배우러 가는 나라에서 가르치러 오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 전환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30년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새마을 운동이 권위주의의 산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드골 이야기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역사는 완벽한 방식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방식이 완벽한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방식이 아무 결과도 만들지 못하기도 합니다. 한국이 남긴 건 지붕이 아닙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우리가 하면 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품삯도 없이 길을 닦은 사람들이 10년 뒤 공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더 빨리 만들 수 있다.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잘할 수 있다. 그게 한국 제조업의 DNA가 됐습니다. 새벽 4시의 기억이 반도체 공장으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나이지리아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을까? 우리가 하면 된다는 경험이 있을까?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기억이 있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더 불편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지붕을 고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기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이 쌓여서 지금의 한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은 곧 가장 힘든 시험을 맞게 됩니다. 36년간 빼앗겼던 나라와 마주해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는데 바깥 잔디밭에서 놀던 학생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장미 향기는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아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무겁고 깊었습니다. 루카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품삯도 없이 일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골 이야기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소피아 얼굴이 볼만했어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지리아에서 그런 새벽이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빈자리가 오늘따라 크게 느껴졌습니다. 5번째 세미나였습니다. 6월 옥스퍼드. 오늘은 아침부터 구름이 조금 끼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던 강한 햇살이 잠시 숨을 고르는 날이었습니다. 세미나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어제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장미들은 여전히 피어 있었지만 꽃잎 끝이 조금씩 갈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화사했던 것들이 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일찍 도착했습니다. 지난밤 잠을 설쳤습니다. 새마을 운동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품삯도 없이 마을길을 닦은 사람들. 그 이야기가 자꾸 나이지리아와 겹쳤습니다. 석유가 넘치는 나라. 그런데 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경험을 갖지 못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라메시도 일찍 와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소피아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포스터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칠판 앞으로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옥스퍼드 캠퍼스를 한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셨습니다. 오늘은 칠판에 아무것도 적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1910년 8월 29일. 날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짜가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라진 날입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가 바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사라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했습니다. 그날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에서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일본 땅이 됐습니다. 36년간 이어졌습니다.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식 이름을 써야 했습니다. 언어를 빼앗겼습니다.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쌀을 빼앗겼습니다. 한국에서 수확한 쌀이 일본으로 실려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굶는 동안 쌀배가 항구를 떠났습니다. 젊은이들을 빼앗겼습니다. 탄광으로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역사를 빼앗겼습니다. 소피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프랑스도 독일에 4년간 점령됐습니다. 그것도 끔찍했습니다. 36년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교수님이 소피아를 바라보셨습니다. 소피아, 4년과 36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4년은 내가 기억합니다. 해방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36년은 다릅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한국이 독립국가였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일본어가 모국어가 된 세대가 생겨납니다. 그 36년이 한국 사람들의 뼈에 새겨졌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지. 루카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해방 이후 일본이 한국 산업화를 도왔습니까? 배상이나 기술 이전을 통해서요. 교수님이 루카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루카스, 정반대였습니다. 1945년 해방 당일 일본은 한국의 공장들에서 핵심 기계와 설계도를 가져갔습니다. 기술자들을 데려갔습니다. 빈 껍데기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그 이후에도 일본은 한국에게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부품을 팔되 만드는 법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핵심 소재를 팔되 제조 공법은 숨겼습니다. 한국을 영원한 하청국으로 묶어두려 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포스코입니다. 1960년대 한국이 철강 공장을 짓겠다고 일본의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의 답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거절이었습니다. 경쟁자를 키울 이유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은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했습니다. 해외 문헌을 모두 구해 읽었습니다. 실패를 반복하며 직접 깨쳤습니다.
지금 포스코는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본 철강 기업들이 포스코의 기술을 참고합니다. 라메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교수님, 인도도 영국에 200년간 지배당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착취당한 것도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인도는 이런 역전을 만들지 못했습니까? 교수님이 라메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 질문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 알았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메 씨,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국이 인도에서 떠날 때 무엇을 가져갔습니까? 라메 씨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원, 부, 기술, 인프라.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에서 떠날 때도 똑같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 사람들에게 감정을 남겼습니다. 반드시 되찾겠다는 감정. 절대 다시 이런 꼴을 당하지 않겠다는 감정. 그 감정이 기술 개발의 연료가 됐습니다. 인도는 어땠습니까? 영국에 대한 감정이 정치 독립으로 향했습니다. 기술 자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독립은 했는데 기술은 여전히 밖에 있었습니다. 라메 씨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70년대 세계 조선업은 일본이 지배했습니다. 영국이 그 전 세기를 지배했고 일본에 넘겨줬습니다. 한국이 조선소를 짓겠다고 나섰을 때 아무도 진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현대조선소 1972년 울산 바닷가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배를 만들 공장을 짓는 동시에 첫 번째 배를 설계했습니다. 공장이 완공되기 전에 배 주문을 먼저 받았습니다. 소피아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공장도 없는데 주문을 먼저 받았다고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영국 선주들이 그 무모함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납기를 지켰습니다. 품질이 좋았습니다. 주문이 늘었습니다. 지금 세계 조선업 순위를 아십니까? 한국이 1위입니다. 영국 조선업은 사라졌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영국 조선업이 일본은 3위로 밀려났습니다. 소피아가 조용해졌습니다. 영국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동차입니다. 1975년 현대자동차가 첫 독자 개발 차량을 내놓았습니다. 폰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비웃었습니다. 이게 자동차냐고. 그 폰이를 만든 회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현대자동차. 지금 세계 3위 자동차 그룹입니다. 토요타, 폭스바겐 다음입니다. 루카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폭스바겐 다음이라고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루카스, 폭스바겐이 한국 배터리 규격에 맞춰 차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배터리를 만드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루카스가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교수님은 2019년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일본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막았습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없이는 반도체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90% 이상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공급을 끊으면 한국 반도체 공장이 멈춘다고 계산했습니다.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메 씨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굴복했습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한국은 국산화를 선언했습니다. 3년 안에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고. 정부와 기업과 연구소가 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3년이 지나자 핵심 소재의 상당 부분이 국산화됐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오히려 빠르게 줄었습니다.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가 나온 거네요. 압박했더니 오히려 한국이 더 강해진 거잖습니까? 교수님이 소피아를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아, 자물쇠로 문을 잠갔는데 그 사람이 벽을 뚫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물쇠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30년 묶어두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을 30년 앞당겼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 압박이었습니다. 압박한 쪽이 치른 대가였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라메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수 있었던 핵심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교수님이 라메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남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집착이었습니다. 36년간 빼앗겨본 나라의 집착입니다. 분노를 정치로만 쏟으면 싸움이 됩니다. 기술로 쏟으면 산업이 됩니다. 한국은 그 분노를 기술로 쏟았습니다. 라메 씨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나이지리아도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에 100년 가까이 지배당했습니다. 한국에 36년보다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어디로 갔을까? 정치로 갔습니다. 부족 갈등으로 갔습니다. 기술 개발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 질문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답은 적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적으셨습니다. 1910, 1945, 2026.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해. 되찾은 해. 그리고 지배했던 나라를 모든 면에서 추월한 해. 그 시간이 116년이었습니다.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이런 역전을 이뤄낸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그 숫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지 않고 칠판을 보신 채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가장 극적인 순간은 일본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올라온 나라가 스스로 무너질 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199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한국 국민들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제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는데 구름 사이로 햇살이 다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갈색으로 물들던 장미 꽃잎들이 그 빛 아래서 다시 붉게 보였습니다. 루카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36년이라는 숫자가 오늘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물쇠 이야기. 벽을 뚫는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소피아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4년 점령도 프랑스에게는 큰 상처였는데 36년은. 그리고 영국 조선업 이야기는 예상 못했습니다.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저는 혼자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100년 가까이 영국 지배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36년보다 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분노가 기술이 됐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장미 향기가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6번째 세미나였습니다. 6월 옥스퍼드. 오늘은 아침부터 흐렸습니다. 며칠간 계속되던 맑은 날씨가 드디어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던 햇살이 없었습니다. 세미나실이 평소보다 어두웠습니다. 장미들은 여전히 피어 있었지만 빛이 없으니 색이 달랐습니다. 붉은 장미가 어두운 빨간색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1997년 한국 외환위기 자료를 찾았습니다. 읽다가 멈췄습니다. 금모으기 운동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350만 명이라는 숫자 앞에서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여러 자료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라메 씨도 일찍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금모으기 운동 찾아봤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메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잠을 못 잤습니다. 포스터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서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날짜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짜가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날 아닌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날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에 공식으로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사실상 나라가 빚을 갚지 못하겠다고 손을 든 날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배경을 설명하셨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태국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외국 자본이 아시아 전체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한국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습니다. 달러가 없으면 해외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기업들이 연쇄부도 직전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루카스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IMF 구제금융 조건이 어떤 건가요? 경제 주권을 사실상 내놓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기업 구조 조정, 금융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쉽게 말하면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은행 체계를 뜯어고치고 해고를 더 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에서 경제 구조를 강제로 바꾸는 겁니다. 굴욕적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은 한국이 이번엔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회복하려면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깥에서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KBS 방송국이 1997년 12월 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어렵다. 외화가 필요하다. 금을 가져와 달라고 방송했습니다.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방송 한 번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아줌마들이 장롱을 열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빼서 상자에 담았습니다. 할머니들이 평생 서랍 깊숙이 간직해온 금비녀를 꺼냈습니다. 아이 돌잔치 때 받은 돌반지를 가져온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국 전쟁 때 전사한 남편의 유일한 유품이 금반지였습니다. 40년 넘게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그 반지를 가져왔습니다. 소피아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35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금 227톤. 당시 가치로 21억 달러였습니다. 3개월 만에 모였습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이 금을 팔아서 나라 빚을 갚는 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했습니다. 라메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그런 선택을 한 건가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데. 교수님이 라메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나라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36년간 나라를 빼앗겨 본 사람들의 후손이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뼈에 새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내 위기였습니다. 나라의 빚이 내 빚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나오지 않아도 반지를 뺐습니다. 강의실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독일도 전후 복구 때 국민들이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국가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법적 의무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금반지를 뺐다는 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루카스, 그게 포인트입니다.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어느 경제 교과서에도 이 현상을 설명하는 모델이 없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숫자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을 연구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입니다. 소피아가 처음으로 반박 없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예정보다 3년 일찍 갚았습니다. 2001년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던 그 빚을 3년 만에 갚았습니다. 세계 경제사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수님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셨습니다. 한국은 그 위기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아십니까?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 세 가지 전략 산업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미래 산업의 씨앗은 살렸습니다. 구조 조정을 하면서도 핵심 기술 인력은 지켰습니다. 위기를 버틴 게 아니라 위기를 이용했습니다. 산업 고도화의 발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한국은 혼자 버텼습니다. 1997년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아데수와인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석유 위기를 겪었을 때 국민들이 금반지를 뺐는지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치인들이 그 위기를 이용했습니다. 위기가 나라를 강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 달랐을까? 교수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라를 빼앗겨 본 나라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나라의 빚이 내 빚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식민지였습니다. 한국보다 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 나라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 질문이 불편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금반지들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한국은 2번 다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진짜 놀랍게 만든 건 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위기 이후 세계가 한국을 무시했던 예측들이 전부 빗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는데 흐렸던 하늘에서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 장미들이 빗방울을 맞았습니다. 꽃잎 위에서 빗방울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소피아가 우산을 펼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 그 할머니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 유품인 금반지를.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루카스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결혼 반지를 뺀다는 게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빗속을 걸었습니다. 빗방울이 머리카락을 적셨습니다. 그런데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어머니들이 나라를 위해 금을 내놓는 장면을 상상해봤습니다.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무거운 답이었습니다. 빗속에서 혼자 걸으면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젖어가는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라가 내 것이라는 느낌. 그게 출발점이었다. 7번째 세미나였습니다. 6월 옥스퍼드. 어제 내리던 비가 밤새 옥스퍼드를 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캠퍼스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돌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장미들이 빗물을 머금고 더 선명해졌습니다. 붉은 장미가 더 붉었습니다. 흰 장미가 더 하였습니다. 공기가 깨끗했습니다. 비 온 다음 날 특유의 냄새. 흙과 풀과 꽃이 섞인 냄새가 세미나실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걸어서 왔습니다. 어젯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적었던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라가 내 것이라는 느낌. 그게 출발점이었다. 나이지리아에서 그 느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있었을까? 그 질문이 새벽까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걸어오면서 옥스퍼드 골목들을 지났습니다. 수백 년 된 건물들이 비를 맞고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비를 맞으면 더 단단해 보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위기를 맞을 때마다 더 단단해졌다는 말이. 세미나실에 들어서니 참석자들이 이미 다 와 있었습니다. 라메시는 인도 경제 발전 사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카스는 어젯밤에 뭔가를 많이 적어온 듯 노트가 빽빽했습니다. 포스터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오셨습니다. A4 한 장이었습니다. 칠판 앞에 서시더니 그 종이를 천천히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읽으셨습니다. 한국은 원조 없이는 자립 불가능한 나라. 경제 발전 가능성 없음. 만성적 원조 수혜국으로 남을 것이다. 교수님이 종이를 내리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문장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950년대 미국 국무부 공식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세계은행 보고서입니다. 미국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한국을 분석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그 종이를 천천히 구기셨습니다. 그리고 칠판 옆 휴지통에 던지셨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고서의 운명이 이겁니다. 지금 이 보고서를 쓴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루카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당시 기준으로는 그 분석이 틀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보고 내린 판단인데 그게 틀렸다고 비판하는 건 결과론적 해석 아닌가요? 교수님이 루카스를 바라보셨습니다. 루카스, 맞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합리적인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보고서를 쓴 사람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한국을 몇 번 방문했습니까? 탄광막장에서 석탄을 캐는 광부들의 눈빛을 봤습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 마을길을 닦는 손을 봤습니까? 데이터는 과거를 측정합니다. 의지는 미래를 만듭니다. 그 보고서의 의지를 측정하는 칸이 없었습니다. 루카스가 노트에 뭔가를 받아 적었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2026년 지금 미국 최대 기술 기업들을 보겠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 회사들이 인공지능에 수백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을 돌리는 핵심 부품,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 그 70% 이상을 만드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입니다. 원조 없이는 자립 불가능하다고 했던 나라가 지금 원조를 줬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산업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소피아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반도체 하나 아닌가요? 반도체 하나로 미국이 한국에 의존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 전체를 보면 한국 의존도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된 해석 아닌가요? 교수님이 소피아를 바라보셨습니다. 소피아, 좋은 반박입니다. 반도체 하나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가 어떤 하나인지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서버 핵심 부품, 미국 빅테크 전체가 의존, 조선, LNG 운반선 세계 80%, 유럽 에너지 위기 해결 열쇠, 방산, 폴란드 수십조 원 계약, 미국 독일 대신 한국 선택, 원전, 체코 26조 원, 프랑스 제치고 한국 선택, 배터리, 테슬라 BMW 폭스바겐이 한국 규격에 맞춰 차 설계. 교수님이 칠판을 가리키셨습니다. 소피아, 이게 반도체 하나입니까? 소피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유럽이 에너지 위기에 빠졌습니다. 러시아 가스 공급이 끊겼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미국, 카타르, 호주에서 LNG를 사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가 없었군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영하 163도를 유지하며 수만 킬로미터를 항해하는 특수 선박. 그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하나였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유럽 나라들이 한국 조선소에 줄을 섰습니다. 프랑스도 줄을 섰습니다. 소피아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독일도 그 줄을 섰겠군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독일도 섰습니다. 루카스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방산 이야기로 넘어가셨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폴란드가 재무장에 나섰습니다. 당장 전차가 필요했습니다.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5년에서 7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독일에 요청했습니다.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2년에서 3년 안에 납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납품했습니다. 라메시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납기 문제 아닌가요? 한국 무기가 미국이나 독일 무기보다 성능이 좋다는 건 아니잖습니까? 필요하면 기다려서라도 좋은 걸 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라메시를 바라보셨습니다. 라메시, 전쟁이 코앞에 있습니다. 러시아 전차가 국경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막아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7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완벽한 무기가 7년 뒤에 오는 것과 충분히 좋은 무기가 지금 오는 것. 어느 쪽이 더 강한 나라입니까? 라메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체코 원전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소피아, 원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피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2025년 체코 정부가 원전 2기를 짓기로 했습니다. 유럽 역사상 최대 단일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26조 원. 최종 후보가 프랑스와 한국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즉각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 결과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선택됐죠. 그런데 저는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프랑스는 수십 년간 유럽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체코는 유럽연합 회원국입니다. 같은 유럽 안에서 한국을 선택한 건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순수하게 기술 경쟁에서 진 게 아닙니다. 교수님이 소피아를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피아, 프랑스가 정치적 이유로 졌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러면 체코가 선택한 이유를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적으셨습니다. 핀란드 올킬로오토 원전. 프랑스 수주. 2005년 착공. 완공 예정 2009년. 실제 완공 2023년. 14년 지연. 영국 힌클리 포인트시 원전. 프랑스 수주. 2017년 착공. 완공 예정 2025년. 현재 2030년 이후 예상. 비용 당초의 3배 초과. 한국 UAE 바라카 원전. 2009년 수주. 미국, 프랑스, 일본 재침. 완공 예정 2020년. 실제 완공 2020년. 납기 100% 준수. 교수님이 소피아를 바라보셨습니다. 소피아, 이게 정치입니까? 실력입니까? 소피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소피아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아, 불편하게 들렸다면 미안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감정이 없습니다. 프랑스가 기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실행이 약한 겁니다. 설계는 뛰어난데 완공을 못합니다. 한국은 반대입니다. 약속하면 지킵니다. 체코는 그 차이를 선택했습니다. 소피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메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국이 미국에게도 없어서는 안 되는 나라가 된 건가요? 안보에서는 미국이 필요하지만 경제에서는 미국이 한국이 필요한 구조가 된 건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한국이 만든 구조입니다. 일방적 의존이 아니라 상호 의존. 그리고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체스를 아십니까? 체스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퀸입니다.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경제에서 퀸이 됐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AI가 없습니다. 조선이 없으면 에너지를 못 옮깁니다. 방산이 없으면 동맹을 지킬 수 없습니다. 원전이 없으면 탈탄소를 못합니다. 어느 방향을 막아도 한국이 필요합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체스판의 퀸이 됐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나이지리아를 생각했습니다. 어떤 나라가 나이지리아를 필요로 합니까? 석유를 사가는 나라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가 없어지면 누가 나이지리아를 필요로 할까? 그 질문이 처음으로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26년 5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역사상 가장 큰 방산 수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입니다. 최대 12척. 60조 원 규모입니다. 최종 후보가 두 나라입니다. 한국과 독일. 루카스가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독일이 수십 년간 잠수함 강국이었는데 한국이 이길 수 있습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루카스, 한국이 한 일이 있습니다. 한국 해군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지난달 태평양을 횡단했습니다. 1만 4천 킬로미터. 보급도 없이 수리도 없이 캐나다 해군 기지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해군과 실제 통신 훈련을 마쳤습니다. 말로 하는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기술력이었습니다. 독일은 서류를 냈습니다. 한국은 잠수함을 보냈습니다. 루카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독일 잠수함 회사가 이기길 바라지만 솔직히 한국이 더 준비된 것 같습니다. 소피아가 루카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1950년대 미국이 한국을 만성적 원조 수혜국이라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세계은행이 포항제철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일본이 삼성 반도체는 10년 안에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강대국들이 IMF 이후 한국 경제 회복에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전부 틀렸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겼던 종이를 휴지통에서 다시 꺼내셨습니다. 천천히 펴셨습니다. 구김이 가득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고서가 틀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멈추지 않는다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구겨져도 다시 펴지는 종이처럼 한국은 구겨질 때마다 다시 펴졌습니다. 교수님이 그 종이를 칠판에 붙이셨습니다. 구김 자국이 가득한 채로 강의실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오늘까지 들은 것들을 가지고 각자의 나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미나실을 나서는데 비 온 뒤 옥스퍼드 캠퍼스가 더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장미들이 빗물을 떨어내고 더 곱게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았는데 더 강해진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미들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나이지리아가 비를 맞은 적이 있었을까?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비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 라메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교수님이 뭘 물을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길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세미나였습니다. 6월 옥스퍼드. 여름학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방학이었습니다. 캠퍼스 곳곳에서 학생들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름방학 계획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복도에서 흘러들어왔습니다. 세미나실 안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참석자들이 하나둘 들어오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피아는 노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루카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라메 씨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어젯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교수님이 오늘 묻겠다고 했습니다. 각자의 나라를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밤새 나이지리아를 생각했습니다. 1960년 독립, 1956년 석유 발견, 인구 2억 2천만,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 그런데 지금 어디 있는가? 그 질문을 붙들고 밤을 보냈습니다. 포스터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가방도 종이도 서류 봉투도 없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우리를 둘러보셨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미나실 창밖으로 6월의 마지막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장미들이 창문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자리를 지켜온 장미들이었습니다. 첫날보다 꽃잎이 조금 더 졌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은 강의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들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나라를 한번 말해보십시오. 솔직하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루카스가 먼저 말했습니다. 독일은 한국 광부들에게 기회를 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독일이 받은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광부들이 보낸 돈이 한국 산업화의 씨앗이 됐고 지금 독일 자동차가 한국 배터리로 달리고 있으니까요. 독일이 준 기회가 돌고 돌아 독일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온 겁니다.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기술 강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전은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납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기술이 있어도 신뢰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걸 이번 주에 배웠습니다. 체코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다는 게 프랑스에게 가장 아픈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메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도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14억 인구, 세계 최대 민주주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동안 크다는 게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테자스 전투기 40년, KF-21 10년. 그 차이가 규모의 차이가 아니라 집중의 차이라는 걸. 인도는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하려다 아무것도 제대로 못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데스와 저는 21번 들이쉬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자원이 있었습니다. 석유가 있었고 가스가 있었고 젊은 인구가 있었습니다. 한국보다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1960년 독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의 한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석유가 나왔을 때 우리는 기술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편한 쪽을 택했습니다. 석유를 팔면 됐으니까요. 위기가 왔을 때 방향을 틀었습니다. 더 쉬운 길을 찾았습니다. 군사 쿠데타가 반복됐습니다. 부족 갈등이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분노가 기술로 가지 않고 정치로 갔습니다. 멈췄습니다. 자원이 있어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데수와 그 말이 이번 주 가장 정확한 분석입니다. 교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칠판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어를 쓰셨습니다. 서툰 글씨였습니다. 그런데 또렷했습니다. 한강의 기적.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단어를 씁니다.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단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은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성장은 설명이 됩니다. 독일 탄광에서 흘린 땀. 새벽 4시에 일어나 마을길을 닦은 손. 결혼 반지를 빼서 나라에 바친 국민들. 36년 지배의 분노를 기술로 바꾼 집착.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멈추지 않은 고집. 이게 다 설명이 됩니다. 선택들이 쌓인 겁니다. 기적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글자 위에 줄을 그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적으셨습니다. 선택의 축적.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브라질은 멈췄습니다. 멕시코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포기했습니다. 자원이 있는 나라들이 멈췄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계속 걸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차이입니다. 루카스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리스크는 없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스스로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올라오게 한 건 외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선택이었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있습니다. 내수 침체가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 구조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쌓이면 멈출 수 있습니다. 브라질처럼, 멕시코처럼, 말레이시아처럼. 그 선택이 계속되는 한 한국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 선택이 멈추는 순간 하강이 시작됩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소피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왜 한국을 연구하게 됐습니까? 20년간.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무부에 있을 때였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을 다니면서 왜 어떤 나라는 성장하고 어떤 나라는 못하는지 연구했습니다. 수십 개 나라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설명이 안 됐습니다. 모든 모델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원도 없고 영토도 작고 전쟁까지 겪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경제학으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역사학으로도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더 파괴됐습니다. 20년을 팠는데 아직도 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가볍게. 하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을 이해하고 싶다면 결과를 보지 마십시오. 선택을 보십시오. 독일 탄광으로 떠난 그 선택. 새벽 4시에 일어난 그 선택. 반지를 뺀 그 선택. 세계은행이 반대해도 밀어붙인 그 선택. 일본이 소재를 막았을 때 굴복하지 않은 그 선택. 그 선택들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는데 복도가 시끄러웠습니다. 방학을 앞둔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여름 냄새가 났습니다. 따뜻하고 가벼운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무리에 섞이지 않았습니다. 캠퍼스 벤치에 혼자 앉았습니다. 장미들이 마지막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같은 자리에서 피어있던 장미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방학이었습니다. 캠퍼스가 비워질 것입니다. 그래도 장미들은 계속 피어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누가 보지 않아도.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혀있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67달러. 첫날 교수님이 칠판에 적으셨던 그 숫자였습니다. 그 옆에 제가 적어놓은 것들이 빽빽했습니다. 일주일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자원이 나라를 만들지 않는다. 선택이 나라를 만든다. 잠시 멈췄다가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한국은 매번 더 어려운 선택을 했다. 그래서 이미 미래에 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선택은 지금부터다.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미 향기가 여전했습니다. 처음 이 세미나실에 들어왔을 때와 같은 향기였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향기가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라고스행 비행기 티켓을 꺼냈습니다. 나이지리아로 돌아가는 날이 2달 후였습니다. 2달 전보다 그 귀국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